지금의 전세는요 아마 2년 뒤가 더 비쌀 겁니다. 전세가를 어떻게 예측할 수 있냐면요, 갭 투자로 활용하는 건 이런 거죠. 제가 전세 얘기를 계속 꾸준하게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전세가가 지금 되게 중요하거든요. 전세가가 오른다는 건요, 매매가를 자극시킨다는 겁니다. 그리고 전세가의 반응을 잘하는 건요, 상급지이기도 하지만요, 하급지에서 이 전세가의 자극은요, 매매가를 더더욱 촉매 역할을 많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세가가 전국적으로 전방위적으로 올라간다는 거에는 예의주시해야 되는 지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전세가가 매매가보다 올라가는 속도가 지금 현재는 빠릅니다. 자, 어떻게 빠르냐? 서울 같은 경우는 서울의 전세가를 보면 역전세 사그라드나 서울 아파트 전세가 20주째 상승을 하고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여기 보시면은 반포의 전세값 2달 만에 8억이 껑충 뛰었다. 뭐 지금 매매가보다 전세가가 훨씬 많이 올랐고, 지금 서울의 전세가는 올 최고의 상승률을 이번에 보였습니다. 그리고 경기도의 매매도 전세도 이제 신고가가 속출하는 데가 전세가보다 이제 매매가에 좀 속출하는 데가 좀 있었죠. 그리고 하반기에 역전세난의 우려는 꺾일 듯이라고 했는데 이미 꺾였습니다. 이게 역전세가 꺾였다는 건요, 전세가가 끝까지 올라왔다는 게 아니라 지금 역전세의 해소 부분들이 되게 커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사람들이 매물이 쌓인다고 했는데 왜 매물이 쌓일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전에는 급했기 때문에 이거를 싸게라도 내놔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너무 많이 떨어졌고, 그 많이 떨어진 상황에서 내가 이게 감당이 안 되니까. 근데 지금은 전세 수요들이 조금 전환되는 수요들이 많아졌고, 그리고 사람들이 매매 같은 경우도 여유가 있잖아요. 왜 여유가 있냐? 급한 사람들이 많이 없어졌거든요. 그런 게 좀 많이 소진됐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지금 이렇게 뭐 매매랑 전세에 대한 부분들 중에서 특히 전세가 같은 경우는 그러한 좀 이제 전세를 또 너무 싸게 내놓지 않아도 어느 정도 올라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조금 여유가 생겼습니다. 물론 조금 역전세가 완전히 꺾인 건 아니지만 여유가 생겼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조금 전세가의 오름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해결되고 있는 부분들을 조금 느끼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의 전세는요, 2년 뒤와 다를 겁니다. 아마 2년 뒤가 더 비쌀 겁니다. 그래서 혹시나 지금 만약에 갭 투자를 한다면, 지금 그래도 전세가가 조금 잘 나온 데는 60%가 나온 데가 좀 있거든요. 그런 지역들을 한번 잘 선별을 해서 갭 투자를 만약에 한다고 하면은 2년 뒤에 전세는 좀 걱정이 없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일단은 전세가는 이런 식으로 올라가고 있고, 서울 같은 경우는 20주째 상승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신문에 보면은 서울의 아파트 전세가 상승률이 매매가의 2배다. 제가 오늘 뭐 전세가 소제목에 넣었던 내용이죠. 거의 2배나 뛰었습니다. 매매가가 0.12죠. 0.12인데 프로 좀 올랐는데 전세가는 0.20 정도까지 좀 크게 뛰었죠. 아마 조금 체감이 되는 분들이 되게 많을 겁니다. 그리고 뭐 보시면은 서울의 목동의 8단지 매물 4건밖에 없다. 지금 조금 더 있더라고요. 있는데 그만큼 지금 전세들이 귀해졌고, 서울에 저번에 제가 마포도 알려드렸고 몇 군데들이 전세들이 소진이 많이 된 지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전세 매물은 많이 좀 사라졌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수요자가 충분히 붙을 수 있는 지역들은 가격들이 조금 더 많이 올라가는 양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비단 이렇게 서울만 이렇게 전세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사실상 전국적인 추이들도 좀 있습니다. 전국적인 추이가 있는데, 지금 전세가가 이번 주에 좀 전국적으로 보면 좀 올라갔던 곳이 고양 덕양구, 지금 이제 일산 서구 동구도 있는데 거기보다 덕양구 쪽에 이제 전세가들이 조금 많이 움직임들이 이제 감지되고 있고요. 과천은 매매가도 전국에서 거의 최고 수준으로 많이 올라왔고, 그리고 지금 전세가들도 많이 다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남, 그 다음에 화성, 성남 수정구도 지금 움직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인천 중구, 인천 중구가 좀 구도심인데도 좀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 대전이 요즘 좀 가격들의 움직임들이 매매가뿐만 아니라 전세가들이 상승 추이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종시도 이제
꾸준하게 좀 올라가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전에 이제 전셋값들이 조금은 폭들이 크게 이제 뛰고 있는 부분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우리가 전세가를 어떻게 또 확인하고 예측할 수 있느냐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에서 고양, 덕양, 과천, 하남 이 중에서 과천을 한번 예를 들면요. 과천 같은 경우는 지금 2021년부터 쭉 이렇게 전세가가 왔죠. 예, 2021년 그때부터 전세가가 움직이다가 완연하게 확 떨어졌습니다. 떨어졌고 지금은 전세가가 이렇게 가파르게 올랐습니다. 그리고 하락 거래보다 상승 거래가 지금은 많은 상황이고요. 예, 아마도 이 상승 거래에 대한 부분들은 이 하락 거래가 소진되면서 이제 많이 이제 이 비율이 더 많아질 겁니다. 42%가 뭐 더 많이 올라갈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상승이 많이 되는 곳의 그래프를 보면요. 이렇게 그래프가 꼭지를 찍고 이렇게 꺾여서 올라가는 게 보이죠. 요 시점들은 아마 7월달, 8월달 정도일 겁니다. 조금 비수기 때 거래가 많이 없을 때. 그래서 쭉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 추이가 확대되는 곳은 어떻게 전달이 또 될까? 제 생각에는 과천이라고 하면은 과천 주변의 전세가도 이제 전달이 되겠죠. 지금 아직까지도 안양, 군포, 의왕 같은 경우, 안양은 조금 올라왔습니다. 안양, 군포, 우왕 같은 경우는 전세에 대한 어떤 가격의 약진들은 조금은 과천에 비해서는 많이 부족합니다. 이 그래프에 꺾인 걸 보면 여기 이만큼 꺾였죠. 근데 여기 조금 덜 꺾였죠. 그래서 이제 이 과천 주변으로 전세가 조금 추이가 상승 추이가 전달이 될 겁니다. 그래서 안양, 의왕, 군포 이런 지역들도 이제 전세가들이 상승폭들이 조금 확대될 가능성들이 크죠. 근데 이제 조금 주의할 부분들은 이 안양, 의왕 쪽에 물량이 꾸준히 있습니다. 이제 이번 11월부터 이제 안양에서 시작하죠. 교도소 뷰가 보이는 안양부터 시작을 해서 2024년, 2025년까지 거의 10,000세대 이상, 11,000세대 정도의 물량들이 한 2년간 쏟아집니다. 그래서 그 틈새를 좀 이용을 해야 되겠지만은 지금 전체적인 추이상에서는 지금 이렇게 실질적으로 과천보다 추이가 조금 약한 부분을 볼 때는 동안구도 조금 더 이 전세가의 상승 추이는 커질 걸로 예상이 듭니다. 퍼지거든요. 확대가 되거든요. 그리고 군포와 의왕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과천하고 비교해 볼 때 아직까지 군포도 그렇고 의왕도 그렇고 아직 전세가가 크게 많이 움직이지는 않았습니다. 네, 많이 움직이진 않았고 움직이긴 했습니다. 하지만은 이렇게 상급지에서 주변으로 전세가의 상승 추이도 분명히 전달이 됩니다. 예. 상품은 다르지만요. 전달이 됩니다. 예, 전달이 되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은 전세가에 대한 부분들 우리가 뭐 전세로 사는 거는 반대하지만 만약에 사는 게 불가피하다면은 이런 지역들도 좀 틈새로 보시고 갭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지금 이런 상황들이 올라가는 추이를 좀 잘 살펴보면서 이 군포랑 의왕 같은 경우도 좀 바라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갭 투자로 활용하는 건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의왕으로 예를 들면요. 6억 한 5천짜리 집이 있습니다. 제가 실제 물건을 생각하면서 할게요. 6억 5천짜리 집이 있고 지금 전세가 한 4억 2천입니다. 예, 4억 2천, 4억 3천이 되는 아파트가 있는데 지금 그러면은 갭이 한 2억 초반 정도로 갭이 차이가 나잖아요. 근데 아마도 전세를 2022년도에 맞춘 사람들은 전세가가 조금 더 높을 가능성이 큽니다. 뭐 한 5억 정도 가까이 되거나 그러면은 지금 집값이 6억 5천이면 한 1억 5천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그러면은 그런 집을 갭 투자를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면 2년 뒤가 되면은 뭐 이제 전세에 대해서 문제가 생길 수는 있겠죠. 근데 2년이라는 시간이 있으면은 전세가는 지금 현재 4억 뭐 한 2, 3천 정도, 4억 5천 정도 되는 게 조금 더 올라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역전세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없어질 수도 있고 대응할 수 있는 수준까지 올 겁니다. 그래서 우선은 갭 투자를 활용하시는 분들은 그런 상승 추이가 확대되는 곳에 들어가셔서 기존의 전세가 맞춰진데 한 1년 남았거나 아니면 뭐 한 6개월 정도 남은 물건들을 조금 가늠하셔서 그 물건을 조금
잡으시고 2년 뒤나 아니면은 이 전세가 만기되는 시점에 내가 또 추가적인 돈들을 확보해 가지고 가는 전략들도 좀 나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선은 전세가가 상승 추이는 뭐 이제 요약을 하면은 예를 들어서 요런 지역들 고양, 덕양교, 과천, 하남, 화선, 성남, 수정구, 인천 중구, 대전, 서구, 유성구, 세종시 정도가 최근에 전국에서도 조금 상승률이 추이가 컸던 지역이고, 이런 거를 활용을 하려면은 여기 말고 조금 전세가가 만약에 센 지역 주변을 좀 보면서 전세가가 이제 좀 올라가는 시기들이 되었구나라는 것들도 예측하고 추이할 수 있다는 것들 말씀을 드립니다. 그 예로 안양, 의왕, 군포가 그럴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하나가 대전 같은 경우가 매매가뿐만 아니라 전세가의 상승 추이가 제가 확대가 좀 많이 된다고 했습니다. 지금 보면은 상승 거래량들이 서구랑 또 유성구도 있는데 서구만 넣었습니다. 유성구 같은 경우도 가격들이 움직임들이 이제 조금 커지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부분들은 대전 전역으로 좀 펼쳐지겠죠. 지금 대덕구라든지 중구 같은 경우는 여기 그래프와 비교해 볼 때 아직까지 그래프가 상대적으로 완만하죠. 이런 지역들도 향후에는 주변의 전세가가 상승 추이로 전달이 될 겁니다. 개인적으로는 유성구랑 이런 서구 중심으로 해서 대전 전역으로 이렇게 전세가가 이제 상승 추이가 될 가능성들이 매우 크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왜 상승 추이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가? 전세가는요, 특히 지방에서의 전세가는요, 매매 가격을 자극을 더 잘합니다. 그래서 매매 전세 가격이 늘고 올라가고 증가하는 추이에 있다는 건요, 하반기랑 내년의 상반기 시장이요, 또 매매 가격을 자극할 여지가 매우 크다라는 것들을 또 의미를 하거든요. 그래서 전세가가 지금 매매가의 2배를 상승했다. 지금 서울 아파트 전세값이 20주째 상승을 했다. 뭐 지금 풍기 현상이 전세가 일어난 지역이 있다. 뭐 그리고 지방까지도 확산이 되고 있다. 네, 이런 부분들을 좀 감안을 한다면은 전세가는 지금 올라가는 추이고, 이러한 올라가는 추이가 주변까지도 확대가 되고, 그 확대가 되는 부분들은 또 매매가를 자극시키고, 혹여나 전세가율하고 매매가율이 65%까지 올라오면요, 사람들이 갭 투자를 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특히 이제 광역지자체 같은 경우도 좀 주목을 해야 되는데, 거기도 조금 싸면서 좀 진보하는 물건들이 좀 있거든요. 그런 데는 좀 매매 가격들을 더 자극을 할 거고, 특히 투자자들이 투입되는 어떤 전세가율이 형성이 되면요, 그때는 가격 자극이 조금 더 심하게 일어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뭐 시장이 아직 안 좋은데 아직 완전히 회복된 거 아닌데 왜 이런 말을 하느냐? 우리는 미리 시장이 좋아지기 전에 뭔가를 가늠하고 결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시장이 진짜 좋을 때는요, 경쟁 상대가 많아집니다. 그러면요, 좋은 물건을 차지하기가 어려워지고, 그리고 가격들이 좀 또 갑자기 오르면요, 사람들이 또 겁나서 거기에 진입하지 못하는 상황도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뭐 상승을 하고 있고 지금 어느 정도 주춤한 부분 시기도 있었지만은 아직까지는 경쟁이 심하지 않은 시장에서 우리가 집을 바라보고 내가 필요하다면은 그 집을 선점하는 전략들을 가져가는 게 저는 또 중요하다는 생각도 한번 가져봅니다. 그래서 전세가가 이렇게 올라간다는 의미는 매매가를 자극할 여지를 만들어주고 있고, 그 자극은 지방이라든지 광역지자체가 수도권보다 더 강하게 자극을 한다는 포인트를 좀 가지시고 전세가의 상승 추이를 좀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지금 시장에 대한 상황들을 또 한번 오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리는 현재 더 높아졌죠. 사실 지금 대출금리가 7%대도 나오고, 기준금리는 인상은 되지 않았고, 그리고 연준에서도 이번에 9월 21일 날 동결을 시켰고, 매파적인 동결이라고 표현을 했지만은 여전히 대출에 대한 금리들은 조금 높은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파트 주택담보대출과 모든 주택 전세들을 손쉽게 갈아탈 수 있게 됩니다라고 해서 큰 이슈는 아니었지만은 주담대라든지 전세대출 대상의 대환대출
대출 인프라 구축 방안을 조금 소개를 하고 발표를 좀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개인 신용 대출에 관련해서 이제 신용 대출입니다. 주담대나 전세 대출이 아니라 개인 신용 대출에 관련해서 낮은 금리를 비교할 수 있도록 대환 대출 인프라를 올해 2023년 5월 30일부터 시행을 했거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런 인프라를 구축해가지고 금리를 좀 쉽게 비교하고 갈아타기 쉬운 시스템을 구축을 했었습니다. 신용대출, 개인 신용대출에 한해서요. 근데 이제 이게 한번 해보니까는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신용대출에만 한정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주담대라든지 전세자금 대출에도 대환대출 인프라를 구축해서 실질적으로 이거를 대출을 이용하는 사람한테는 금리를 쉽게 비교하는 효과를 조금 누릴 수 있도록 하고, 은행은 이게 비교가 되니까는 가상금리를 통해서 은행이 취하는 이익들이 있잖아요. 그 가상금리나 이런 은행의 이자들을 경쟁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자발적으로 금리를 조금 낮추는 효과를 좀 발휘하려고 이번에 금융위원회에서 주담대라든지 아니면 전세대출에 대해서 대환대출에 대한 인프라를 구축하겠다라고 발표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요 두 개가 오늘 나온 좀 이슈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이제 이걸 보면서 좀 느낀 게 참 신기한 게, 지금 대출에 대한 총액 자체가 계속 올라가고 있으니까 GDP 대비해서 너무 높이 빠르게 올라간다, 뭐 언론에서 되게 많이 나오죠. 그래서 대출에 대해서 규제를 하는 반면에 그래도 이자를 낮춰서 대출을 쉽게 이용할 수 있는 통로도 열어주려고 노력을 하는 부분을 보면은 어폐가 있어 보이지만요, 그 큰 기조에는요 완전하게 아까 누가 이제 질문을 하셨죠. 대출을 막을 생각은 없습니다. 국제적인 기준에 맞게 하지만은, 연준에 맞게 금리를 맞추지만은 중요한 거는 우리가 금리에 대한 부분들을 어느 정도 고려를 하더라도 대출에 대한 부분들을 전혀 완전하게 막으려는 정부의 의도는 없다. 왜냐하면 부동산의 대출을 막아버리면요, 수요층이 줄어들고 거래량이 줄어듭니다. 거래량이 줄어들면요, 세수가 줄어듭니다. 국세와 지방세가 줄어듭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 운영이 안 되겠죠. 왜냐하면 세금 중에서 지방세가 차지하는 비중들이 굉장히 높고, 국세도 부동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출에 대한 금리를 좀 이렇게 경쟁력 있게 하고, 물론 액면적으로는 대출을 막는 것 같이 보이지만은 그러한 부분을 완전하게 막는 부분들은 아니다라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요, 지금 그 기준금리, 연준에서 기준금리를 동결을 시켰죠. 동결을 시켰고, 그리고 이 동결에 대한 부분들이 매파적인 구두적인 발언이 있었지만요, 아마도 내년 정도면은 금리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은 완화적인 추이로 가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금리는 내년 뭐 중반 정도 되면은 조금 내려가겠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조금 적용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지금의 금리가 가장 비쌉니다. 물론 제로금리까지 가기에는 되게 힘들 수는 있지만은 지금의 금리가 가장 높은 축에 속하기 때문에 지금 내가 대출을 받아서 내 생활에 지장 없이 대출 관리를 할 수 있다면요, 지금 집을 사면요, 그 대출에 대한 어떤 부담감은요 내년이나 내후년에는 조금 더 줄어들 수 있는 가능성이 되게 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대출에 대한 이슈들이 나오면은 대출이 언제쯤 금리들이 좀 낮아질까를 좀 가늠하면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 이 가장 높은 금리를 내가 감당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가늠하면서 주택시장을 좀 접근하는 것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